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김종혁 선배님,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참 뜻이 맞는 동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깨거리 하면서 이런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그 대상을 찾았을 때 참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이 김종혁 위원장이 고향에 오셨을 때 그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이셨으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과 좋은 일을 하셨을 선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4월 선거에 내년 22대 국회가 의원이 되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일들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고, 저도 뒤에서 우리 선배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한가하냐? 너 지금 마포라는데 지금 만만치 않다. 지금 뭐 고향? 거기를 왜 가냐? 가야 될 일이 있다.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분들 같이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40분 잡설일 겁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아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제가 넘기면 좋은데 잠깐 부탁드리는 게 미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냥 민증을 까면요. 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왔고요. 회계사 시험은 합격했지만 이제는 프랙티스는 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이라는 곳에서 한 16년 일했고요. 지금은 시대전환을 창당해서 당대표로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22대 하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 그래서 2024년 예산을 지금 한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는 다 아세요? 네, 저는 72년 쥐띠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학번 동기입니다. 아까도 가끔 그래서 존댓말로 하다가 반말로 끝나는 뭐 그런 관계입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배낭여행, 해외 배낭여행, 자유여행을 처음 한 세대, 글로벌 첫 세대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과 칵테일 파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힘들지 않은 첫 세대. 다 선배님들, 부모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정활동 뭐 했는지 간략하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 게 대리운전이었어요. 저는 노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동은 아직도 보호받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떳떳하고 잘 살면 되는 거고요. 또 저의 관심은 앞으로 노동의 대세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기사, 택배 같은. 전 지금은 좋은 직장,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 일반 사기업, 비정규직, 마지막에 플랫폼, 마치 막장처럼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자. 저는 술을 잘 안 먹어서 대리운전을 잘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리를 등록하고 한 2달 대리기사를 했습니다. 첫날 기억이 납니다. 전화 이렇게 키를 넘겨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의제차였어요. 제가 시동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손님은 타자마자 잤는데 한 5분 정도 막 문을 열고 이게 시동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제가 탄 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갖고 이렇게 선생님 이 시동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 엑셀 눌러. 그랬더니 시동이 뚱 걸리더라고요. 제가 2달 동안 대리운전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여기 반응 좋으시니까. 대리기사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진상 고객. 맞아요. 일산에도 제가 온 적 있습니다. 어디에. 모셔다 들었는데 주차장까지 들어갔는데 어디다 세워야 될지 알려주시질 않아. 근데 그거는 진상이라보다 그냥 업의 특징. 진짜 애로사항.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 돌아가는 길. 내가 집에 가는 길. 그것도 어렵긴 합니다. 화장실.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깨워서. 선생님 저 여기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이렇게 녹화해서 제가 이제 문제 없게 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상가로 가잖아요. 상가 화장실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인심이 야박해가지고 다 키패드야. 돈 주고 사고 뭐라도 사가지고 하는데 다 한 11시 반 되면 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헌법기관이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었을 때였어요.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집합금지 2명 이상 만나지 마라, 6시, 9시 문 닫아 막 이럴 때 한 4월쯤 박원순 전 시장이 지하철 서울 운행 시간을 1시에서 11시로 조정했습니다. 어쩌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있던 카카오 대리기사 방에 진짜 소새끼 말새끼 박원순 시장한테 한 2시간 이상 해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지하철 타고 술집 동네로 나와야 되는데 지하철이 끊기니까 택시를 타든지 또 콜밴을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그래도 대리기사 엿먹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조정하진 않으셨겠죠.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 했겠지만 이렇게 유탄 맞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유탄 맞는 사람이 있구나. 서울시 공무원은 대리기사들이 고생할까 고민 안 해봤겠구나. 아무도 대리이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법은 아무나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경험하고 확신하지 않은 법은 건들지 말자.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은 입법 과잉이라 생각해요. 법이 너무 많아. 법이 모자라서 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 터지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법을 뚝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구 통과시켜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쵸. 17가지나. 그 지금 부작용 누가 감당합니까? 시민들이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180가지, 360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물에는 이 법을 만들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박 시장이 1시에서 11시로 옮길 때 대리기사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조심스럽게 법을 다루고 법이란 건 굉장히 거친 겁니다, 여러분. 법으로 세상 바꾼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법은 바뀐 세상을 따라잡는 거지. 법으로 세상 바꾼다. 여의도에서 방망이 3번 두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이건 한 번이라도 월급 주고 월급 받는 생활을 해봤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위 386, 586 운동권 선배들이 한 번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월급 줘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지배계급으로 그냥 산 거예요. 대접받고 권력의 핵심으로 있어 보니까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하지? 법을 통과시키는데 왜 안 바뀌어? 이런 마음으로 밀어붙이다가 시장 절대 안 내고. 제 아내가, 전 2016년에 조국에 귀국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집 팔고, 미국에 집이 한 3억, 4억 됐어요. 팔고, 여기 와서 저축한 돈 갖고 전세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우리 빨리 하나 사자. 경제학을 하는 저니까 말도 안 된다. 거품이다. 기다려라. 한 30%는 떨어져야 된다. 집값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죠.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2019년 집을 샀습니다. 제 아내. 더 이상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나한테 재산권을 넘겨라. 참고로 제 아내는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을 한 제 아내가 질러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웃기시죠? 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고생은 국민이 합니다.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만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법을 지켜가면서 이 소위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을 깊이 이해할 때만 그 시장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사일제, 손실보상,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손실보상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걸 지지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한 걸음 더 가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게 이스라엘은 하마스 맨날 싸우니까 미국 시민들은 항상 탈출 훈련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 독수리 여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의 여권은 왜 이런 대접을 못 받을까? 저는 진짜 좋은 나라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정말 넉넉히 대접하는 건 이젠 기본이고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많이 개인주의적입니다. 그쵸? 지만 알고 애도 안 낳고. 근데 저는 그 청년들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쩌면 좀 외람됩니다만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지금 20대면 어쩌면 똑같은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 집 하나 사는데 30년 걸린다고 하고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살 것 같지 않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청년이었으면 우리도 또 그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 멋있지만 희생한 사람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국가가 튼튼해서 이 국가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이제 가사도우미 얘기 좀 들어보셨죠? 저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 제가 한국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국제전화로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한국 갑니다. 그래, 잘 됐다. 왜냐면 18년 만에 큰아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 아들이 들어오니까 좋으시겠죠. 근데 뭐하니? 예, 정치하려고요. 한 30초 동안 어머님 말이 없으세요. 뭐? 예. 끊으셨습니다. 왜냐면 큰아들이 고집쟁이인 걸 아시거든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며느리한테 전화를 와서 들들 볶으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야, 네 남편 좀 말려라. 지금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 지금 유치원인데 어떻게 한국 들어와서 살라 그러냐.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고 저희 집 얼마짜리인지 말씀드렸죠. 나 너 집 못 해준다. 들어오지 말아라. 한 달 동안 들들 볶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마음 저 이해했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시면 비슷한 말씀 하실 분도 여기 계시지 않을까. 제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닌 교인이었는데 하느님 믿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환송해 주면서 혀를 찼습니다. 왜 가? 이 좋은 미국 놔두고. 아니 국제기구 다니면서 대우접도 잘 받고. 저는 비자가 UN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UN 비자가 있으면 보안 검색도 안 해요. 대사 이상의 대접을 받습니다. 세금도 안 냈어요. 아니 그 좋은 걸 버리고 왜 가? 그 미국 교민들의 안타까운 모습, 어리숙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고생하러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으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교민들이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앞에 계신 분들처럼 차 한잔 하는데 의원님 저희도 여기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 대출 좀 해주세요. 근데 의원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기부에 연락해서 외국인이니까 돈을 못 주더라도 무이자 대출이라도 좀 해줘라. 왜냐면 실리콘밸리에 막 이베이, 막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이 와서 창업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시대에 못 따라주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와요. 작년에 미국 시민권 포기한 대한민국 숫자가 역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는 2016년에 조국에 돌아올 때 확신했습니다. 봐라, 내가 돌아가는 게 바보짓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되기 부족하면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 프리미엄 코리아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뜨면 외국에서 뜹니다. 세계의 유명한 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제품을 실험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확실히 성공하니까. 이제 우리는 프리미엄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송되니까 더 센 얘기를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얘기.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정말 큰 나라가 저는 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지난 정부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제 이쪽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되면 나 이민 갈 거야. 그러신 분 있으셨죠?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뭐라 그랬냐면 선배님, 저는 이민 안 갑니다. 저 이민 못 갑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필사적으로 바꿀 겁니다. 이민 오게 만들 겁니다. 선배님도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저를 믿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지 마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저는 비교적 젊을 때 가난한 나라가 무언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울 때 노벨 경제학상을 탄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이랬어요. 강의실에서 이랬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성은 말이야, 그 값이 싸구려야. 30살인 저한테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인간이 노벨상을 받아?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살더라도 그 인생이 싸구려라고? 그리고 제가 세계은행에 취업을 하고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너무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셨고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를 하셨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그리고 아주 하급의 공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저희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그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난 말이야, 이랬다. 대학 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전 아버님 대학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랬다. 먹먹했습니다. 그 경험을 세계은행 다니면서 계속하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어떤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데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신 거 저는 제 세대에서 아마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치와 호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시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제 정치로, 아까 거가 이제 정책이라면 정치적인 결정들, 검수안박법 반대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586 이제 집에 가라, 괴물이 됐다. 이 인터뷰를 하고 저 의원실 한 일주일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 항의 전화 받느라고. 받자마자 욕을 하고 어떤 한 분이 나는 조정훈 의원이랑 통화할 때까지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전화를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 누군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실까 통화를 할까 하다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하루에 두 번씩 이걸로 전화를 할까 저한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 당시 저걸 하면 저는 나라가 두 쪽 났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지금도 이 지경인데 저 특검을 했으면 국가는 멈춰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에요. 대선이 계속되는 느낌, 지긋지긋한 대선이 계속되는 느낌인데 저 때가 됐으면 정말 여의도 터져나가고 정말 길거리 난장판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법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에게 5년간의 국정 운영 기회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정말 법 앞에 떳떳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걸 하겠다는 건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아예 개문 발차를 시키지 않겠다. 0. 몇 %를 줬으니까 억울하니까 이걸로 발목 잡아서 태클해 버리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축구 심판이었으면 이거는 레드카드감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간호법 반대했습니다. 여기 혹시 의사, 간호사님이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는데 여기서 저는 정치를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정치는 본질이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는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아까 보시는 대로 상반기에는 제가 산업통상벤처자원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돈 버는 거, 산업부, 통상, 중기벤처 뭐 이런 거였습니다. 소상공인. 참 신사다운, 뭐 별로 싸울 일도 없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그 쌈박질하는 그렇죠? 박범계 의원, 기동민 의원 뭐 다 하시는 의원, 하여튼 어이없는 일들만 벌어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실은 제 전문 영역을 살 수 있는 금융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대선에 크게 진 정의당이 저는 지금도 비교섭단체니까 비교섭단체끼리 상임위를 나눠 갔는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저한테 와서 조혜환 어디 갈 거야? 그래서 정무위 지원하려고요. 안 돼. 우리가 가야 돼. 왜요? 했더니 우리 당원들이 민생 상임위를 가라고 결의를 했어. 좀 봐줘. 그래서 제가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근데 이제 도와라면서 없는 집 사람끼리 도와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가시라고 양보를 하고 알고 봤더니 남는 데가 법사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사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금융은 한두 마디 할 수 있어도 헌법 외에는 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법사위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치는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업입니다. 간호법, 뭐 크게 보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이 충돌한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17개 의료단체가 동의를 했으면 정치 현안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면 정치 이슈가 안 됩니다. 정치 이슈가 됐다는 건 그 분야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정치권에 와가지고 지원해달라, 막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현안이란 건 결국 무언가 어디선가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놓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다. 저는 여기서 싸움을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어떻게 싸우냐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전 상고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정치인 특강이 아니라 기업인 특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특강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특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우가 아깝습니다. 그건 사설이고. 김우중 회장이 연세대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은 강당에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말이야. 상대방한테 50일을 주고 내가 40그릇 먹을 생각으로 하면 실패를 하지 않더라. 기업인도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치는 100대 0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정치가 100대 0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은 전제 정치,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익과 이념의 충돌입니다.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제가 실천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와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정치는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My way is only way. 내 길이 유일한 길이다. 다 비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수당으로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운동 하셨던 모 의원이 민주당에 계신데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환경운동 쪽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말이야, 롯데화학이 문 닫아야 된다 생각해. 왜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검은 봉다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 나쁜 놈들이야. 자, 여기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업이 검은 봉다리, 뭔지 아시죠? 네, 호빵 사문추는 제일 많이 만들고 이거가 안 썩어서 수백 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 닫는 게 답일까? 환경운동가는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된다면 그 기업이 그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내 주장보다 열등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상대방을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협하는 과정이 진짜 멋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저에게 소개를 부탁했을 때 시민의 시대냐 야만의 시대냐, 좀 살벌한 표현이잖아요. 시민의 시대냐 야만의 시대냐. 이것을 가르는 것은 시민의 시대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조금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해도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굴어도 이걸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자리를 피하면 피하고 좀 말을 하지. 근데 지금 정치는 이건 안 쓰지만 해보다가 말이 안 되면 숫자로 밀어붙여. 안 돼? 우리가 그냥 패스트트랙 타. 안 돼? 본회의 우리끼리 통과시켜. 어쩔? 뭐 이거예요. 저는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히틀러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히틀러가 됐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폭력적으로 발생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답게 만들기 위해선 정말 시민들이, 시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정치하냐?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답이 안 나와. 이래서 내가 놀려야 돼. 아직 안 나왔군요. 제가 매일 하는 질문.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했는데 한 분이 맞히셨어요. 정치인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질문이 뭘까요? 하루에 한 가지 질문만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하루에 한 가지 질문은 꼭 해야 한다면 뭘까요? 전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딘가? 전 이게 제 정치의 핵심입니다. 답은 여러분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지방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십니다. 서울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수도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애 낳을 병원도 없는 지방, 너무 다르다. 어떤 분들은 부자와 가난한 분들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십니다. 다 좋습니다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가장 아픈 곳을 찾아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
정말 거대한 벽을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법사위, 다음 슬라이드가 혹시 사진이 더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충분히 보셨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방송 보시면 맨날 나오는 이런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가 저는 너무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몰랐을 거예요.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국회 본회의가 오늘도 있었습니다만 대략 2시쯤 시작합니다. 근데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 당에서 의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법을 찬성할까 저 법을 반대할까. 의총이라 그럽니다. 의총을 한 1시 반쯤 여는데 그날은 2시 40분이 되도록 민주당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제 앞에 민주당에 있다 탈당한 모 의원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앞이니까 의원님 2시 40분까지 민주당이 안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렇네 이놈 새끼들 왜 이렇게 안 들어와? 2시면 약속을 지켜야지. 탈당하셨으니까 그분도 이제 그 회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저는 이걸 3년 내내 느꼈어요. 의원님은 민주당 탈당하니까 이제야 보이시죠? 그런 겁니다. 다수에 섞여 있을 땐 소수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3년 반 동안 소수 야당을 하다 보니까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는구나. 미국을 만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란 2마리의 늑대와 1마리의 양이 내일 점심으로 뭘 먹을지 투표하는 거다. 2마리의 늑대와 1마리의 양이 내일 점심으로 뭘 먹을지 투표하는 거다.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폭력성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전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회를 22대 국회까지 연장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기필코 막는다, 이긴다.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기회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G5 윤석열 대통령에겐 G5, G7 좋지만 그게 안 돼도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우리의 길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상 유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기업은 현상 유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제3지대를 제 스스로 문 닫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 혹시 자기 이름으로 가게 차렸다가 폐업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 살을 애려내는 느낌입니다. 창업해서 상장시키고 싶었는데 엑시트해버렸습니다. 같이 창업한 동지들한테 우리 사주 나눠주면서 월급 없이 고생한 우리 동지들한테 미안한 마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내년에 제3지대는 없고 이 보수 진영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설득을 해서 우리 시대전환에 여기 동의했냐면 내년은 소위 제3지대는 평시에 생기는 겁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제3이라는 신생 정당에게 기회를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2024년 4월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시대로 느끼십니다. 당장 내 삶이 위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전,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저는 거대 양당 중에 책임 있고 의식이 있는 정당이 스스로를 개혁해서 정말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쪽에 지지를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정치 생명을 걸고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은 자꾸 저는 다른 진영에서 이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이제 습관이 돼서 탄핵을 입에 붙이는데 솔직히 실패한 대통령의 값은 정치인이 치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치르는 겁니다. 나라가 치르는 겁니다. 저는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외국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절정판일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 영국 여권 그 서름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하고 한 번 탄핵했으면 됐다. 이제는 반드시 성공시키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키자.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에 당신들이 집권해라. 실패한 대통령을 바탕으로 집권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대통령을 바탕으로 집권해야 정치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다라고 수없이 설득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대통령 성공시키고 정권 성공시키고 정권만이 아니라 이래서 나라가 성공해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애도 낳고 결국 애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서잖아요. 돈 줘봤자 안 났습니다. 280조 썼잖아요. 안 돼요. 290조 쓰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성공하는구나. 나라가 잘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년 때 받았던 느낌, 우리 선배님이 잘하면서 받았던 느낌, 아, 수출 1억 불 탑 달성하고 점점 커지네, 뭐가 계속 생기네 라는 느낌이 우리 청년들한테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주는 정치, 이런 느낌을 주는 경제, 이런 느낌을 주는 나라가 되면 정말 청년들이 애 낳지 말아도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만드는데 제가 정말 있는 힘껏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후생 가회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더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조정훈 의원하고 저하고는 딱 10살 차이예요. 근데 조정훈 의원 볼 때마다 아 정말 그 후생 가회라는 말이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아직 나이도 젊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신 조정훈 의원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토크쇼 이제 그 플로어에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오신 분들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발회사 바이네르 아시죠? 저도 지금 바이네르 신고 있는데 바이네르 김원길 회장님 저 늦게 오셨네요. 바이네르 김원길 회장님은 기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저도 회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부를 많이 하세요. 네, 정말로 훌륭한 활동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문혁 회장 이병학 회장도 오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이사인 김인철 이사님도 오셨네요. 김인철 이사님 오셨고 옆에 있고 무한 마을의 최익준 회장 여기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요. 진짜 뭐예요? 잘 안 보여요. 뭐라고요? 화이팅이라고 쓰시네요?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신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아까 손덕기 감독님 바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을 거야 앉아 계시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문화활동 열심히 하시는 손덕기 감독님이시고요. 자 일단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분은 또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어떻게 드려요? 누가 합니까? 마이크 안 돼요? 어떻게 들으라고 지난번에 되는 줄 알았는데 아하 네 감사합니다. 이리로 나오셔서 여기 질문하실 분은 이리로 나오셔서 마이크로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는 그 한동대학교 법학부의 왕현도 학생입니다. 만약에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예컨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를 1%, 2억 원 초과를 15%로 일괄 적용하면 전 세계 기업이 대한민국에 몰려들면서 오히려 총세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핵심 공급망 일체를 저희가 확보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자 감세 프레임을 넘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생이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당연히 금융 전문가인 조성우 의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어서 앉았나요? 대답하겠습니다. 자, 저는 소위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경제 논리의 가장 나쁜 게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이 잘 살려면 부자로부터 뺏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부터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업의 본질은요, 부자를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를 못 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자는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화끈합니다. 그래서 혁명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논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지 아버지 죽인 정치인은 용서해도 지 밥그릇 뺏어간 놈은 용서 못한다. 밥그릇 뺏어간 정치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진보 진영의 가장 파괴적인 논리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못 사는 이유는 제가 너무 잘 살아서야. 쟤를 좀 못 살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잘 살 방법이 없어. 증오심이 생깁니다.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경제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파이가 커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부자라고 하시죠.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걸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도 많고 혜택도 받았고 낼 능력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갖고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개념은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운영할 때 부자를 세금 낼 맛을 만들어주고 세금 내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이고 당신은 당연히 내야 돼. 왜냐면 내가 못 사니까. 너가 반드시 내야 돼. 내 고생은 너 때문이야. 이런 징세적, 징벌적 조세제도 운영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지난 정부는 법인세를 징벌적 조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인세는 논리적으로 이중과세예요. 구성원들이 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이 또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이제 파격적으로 내린다라는 그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법인세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한 정치 환경 또는 손발 다 무는 규제 때문인지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기업인들은 세금 까짓 거 얼마든지 내겠다. 하지만 규제 좀 풀어달라. 이 수도권에 공장 하나 짓게 해달라. 그럼 세금 얼마든지 내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인센티브가 된다고 고민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께서 말씀하신 목표, 정말 글로벌 중추국가, 그 다음에 최첨단 산업의 생태계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자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세 제도를 진볼로 가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담론이 아니라 모두 기여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좀 건강한 조세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를 해서 무상으로 분배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나중에 그걸 다 국가 소유로 해놓고 다 국민들을 전체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1917년에 만들어졌던 러시아 혁명은 1991년인가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결국 소비에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70년간의 인류 역사는 그러한 실험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안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허황한 담론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허수아비, 그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조정훈 의원이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금 의원님. 괜찮아요. 우리 두 분씩 같이 듣고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많이 들을 수 이게 있어요. 낫겠네. 그러면요, 시간이 있으니까 두 분씩 듣고 질문을 두 분씩 한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여세 문제로 국가를 이탈하는 중견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지금 중견기업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증여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오세요. 제가 내려가는 게 진행이 좀 더 편하겠네요. 자,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요. 안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 고양시에서 인천 이지향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아주 너무 큰데 너무 커서 그 의문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말한 것은 건강보험비리, 그 다음에 연금보험비리, 그 다음에 부정선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그런 증거들도 많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한두 국회의원이 들고 나와도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국민들이 궁금하지만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저거 이상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분께 성공하셔서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중견기업들의, 제가 여기서 할게요. 저도 내려갈게요. 중견기업들의 탈출 현상. 사실 제 친구들도 야, 나 여기서 기업하기 싫어. 그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기업을 열심히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디다 땅 사놓으면 그 땅 까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여기서 규제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큰 고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담론이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거 자칫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좀 우회해서 말씀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증여세, 저도 이제 중견기업들이 증여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공장이 아니라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통계로도 접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른 세율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몇 퍼센트가 정답이고 증여세는 몇 퍼센트가 정답이고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가면 된다는 법은 없고요. 그 나라와 그 경제 상황에 맞게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이 한때 소득세율이 9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19가 아니고 90%까지 간 적이 있고 70%는 10년 이상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너나 나나 너 열심히 해서 다 안 해고 나는 쉬어서 실업급여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의 한 30% 내외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결국은 상속과 달리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양보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증여세를 국가가 개인에게 너 증여했으니까 돈 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사람은 노력한 거기 때문에 번 거니까 그거는 뭐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받는 사람이 공짜로 받았다, 불로소득이다라기 때문에 사회적 상용상 좀 많이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전 세계적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과한 수준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정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자. 마치 전 세계 노동자를 단결하라. 모든 노동자와 임금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폐기할 수 있다면 아니다. 사회가 시작이 운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난 것도 있고 자기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적절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회의 질서로 인정한다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 뭐가 필요하냐면 증여세를 낮추면 그러면 나는 우리 자식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만 낮추고 증여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보수, 우리가 보수 담론 중에 가장 우리를 쪼그라뜨릴 수 있는 게 보수 이퀄 기득권 이퀄 강남 이거거든요. 보수 정권은 부자에게만 도움이 된다 이런 담론이거든요. 이거는 보수 정부가 절대로 집권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낮추면 그러면 증여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한테 뭘 줄 것이냐 같이 고민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선배님 하시겠다고 했고 저기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이크에다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양정철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무대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든든한 것 같고 국회의원 300명 다 치우고 이 두 사람한테 그냥 국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꼭 두 분 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두 분이 꼭 대답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두동에서 왔고요. 저는 그 EBS 교육방에서 방송에서 34년간 PD로 시작해서 컨텐츠 기획센터장 하다가 6월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합니다. 지금 통계를 봤을 때 77년 후 2100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는데 2,400만 명으로 반보다도 더 줄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번 비례대표 뽑을 때 보면 진짜 뭐 훌륭하신 그 조의원님 같은 분도 나오지만 말도 안 되게 줄 서가지고 이런 분들이 되는데 지역구는 또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처럼 이런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비례대표는 각 분야 영역에 있어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면 지금 시대전환에서 왔잖아요. 지금 선거 지금 다음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지금 계속 저는 뭐 지금 특정 정당은 아니지만 지금 상대 당의 문제점만 계속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대 어젠다로서 첫 번째 어젠다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거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1번 비례대표로 저는 해야 되고 그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왜 애를 안 넣냐면은 아까 다 말씀했지만 일자리 여성 아동 안전 교육 다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10대 큰 아젠다를 정해서 대국민 정책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10가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일부의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10대 정책 어젠다 쇼를 그러니까 여기서 쇼가 정책 어젠다 쇼를 저는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쫙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보강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급적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어려운 거 먼저 시켜 선배. 양 선배님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당이어야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비민주주의 아까 조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국회 내에서 민주적 질서를 지금 보면은 이번에 대법원장 부결시켰지만 사법부도 의회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행정부 지금 장관 탄핵시켰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장일치 기각당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법무장관 탄핵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로 해서 삼권 분립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그 모든 권리를 그걸로 탄핵권이며 무슨 해임안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민주주의를 아까 조 의원이 적절하게 얘기했듯이 이거는 야만의 시대로 다시 가자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다수당 됐을 때 상인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해오던 관리를 다 깨버린 거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EBS 우리 퇴직하신 말씀해 주신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있죠, 주택 문제도 있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일본의 1억 인구 상승, 장관을 이용해서 총체적으로 그런 데를 대응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네, 양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의 행간은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정당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데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헌법 정신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 상당 부분 저도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파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 부정하면 그건 혁명하려는 세력일 뿐입니다. 현실 정치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차이의 바운더리는 그 차이의 한계선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의미와 실질을 지켜나가지 않은 정당은 헌법 정신을 벗어난 정당입니다. 명백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기성세대가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근데 저는 280조를 썼는데도 안 되니까 일단 안 되는 건 뭔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돈으로 애들 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 지자체에서 100만 원 주니까 옆은 150 주고 옆에는 500 주고 지금 받고 더블 이런 태어난 아이들 감매기는 이건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좀 약간 급소쟁입니다.
문제의 급소를 알고 급소는 살짝만 때려도 아프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급소를 잘 관리하면 문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출산율의 급소는 140만 명이나 되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경력을 단절하고 집에 주저앉는 분이 140만 명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이 25만이라고 하면 거의 7년치 출산한 모든 사람이 한 해 경력을 단절합니다. 이 경력 단절하는 사람들을 한 10%만, 경력 단절은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은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애 하나 생기면 이뻐서 남편이랑 아내랑 둘째 가질까?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뭐 손이 스치면 셋째는 낳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째 낳고 고생해서 안 되겠다. 옆에 언니가 첫째 낳는 거 보니까 난 둘째 결혼도 안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140만이라는 데는 숫자가 줄질 않고 있습니다. 140만 명이나 되는 경력 단절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반토막만 낼 수 있으면 70만이 다시 우리 경제 생활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둘째 출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거기서 10%만 해도 7만, 20만 쭉쭉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지 않을 친구들에게 결혼해라. 꼬시지 말고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사회니까 그걸 뭐 때려가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람이 멋지고 행복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 저출산 고령화 면에 있다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한강을 지나가 보면 죽기 전에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SOS 라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경력 단절하시기 전에 이 번호 1588에 뭐 하나 전화 한번 걸어봐 주세요. 그러면 담당이 나와서 왜 경력을 단절하시려고 그러세요? 유치원이 없어서요. 뭐 부모님을 봐주시는데 아파서 애 봐줄 데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이 커스텀해서 하나하나에 맞춰서 한 명 한 명씩 살려내보자. 마치 자살하는 국민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 명 경력 단절한 마음의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면 그 공무원한테 보너스 주자. 그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조를 그렇게 썼으면 아마 지금 한 2배는 늘어났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45분인데, 이제 아마 시장들도 얘기하실 거고 그러니까, 질문 이제, 그렇게 많으시면 어떻게, 하신 분은 안 되고, 그러면 다 나오세요. 지금 하실 분들, 그냥 질문하실 분들 나오셔서 한꺼번에 들어보고, 그냥 같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돼요, 이제? 예, 가능하면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만나뵙게서 반갑고요. 저는 30대 때에는 진보를 지지하셨던 사람이었고, 현재 40대에는 보수를 지지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이고,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와서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한미일 공조 관계가 강력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주적권 형님 문제에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5천 년 역사하면서 4대 강국의 부여사에서 있었는데 너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많이 쳐져 있는데 그걸 너무 잘못 끊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앞으로의 이 동북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전 당적보다 국정이 더 중요하다는 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김호정이라는 사람이고요. 89년생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마치 제 얘기처럼 들렸던 게 제가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몇십일 됐고 이제 제가 상당히 여기서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면서 외벌이가 됐고 그래서 평일에 행사 다니고 주말에 이렇게 파주에 있는 개인 사업을 하고 또 평일 밤에는 택배를 싸요.
왜 스마트폰 택배를 보내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려고 택배를 아직 못 보냈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사실 요즘 이제 저성장이 시작됐고 또 제 또래 세대들은 뭐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더 일해야지 더 벌 수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제 또래 창업자들이나 제 또래들을 보면 실제 거주지랑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랑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소지가 다른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저 자신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거주지랑 사업자랑 지역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 일산 거주자가 일산에서 사업을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없어요. 뭘 우리 맨파워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 창업가들이 사실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제는 애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거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벌이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제도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가 한국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걸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 살면서 파주에서 사업하니까 안 돼, 뭐 안 돼 이런 것들. 질문은 예, 질문은 이게 행정적으로 파주랑 일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신동에서 온 직장인 29살 곽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조정훈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용해인 의원님과 이제 같은 출발선에서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결국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제 양당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국회 마지막 이제 다음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런 흐름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국민의힘의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두 분의 의견과 뭐 대처 방법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이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세 분의 질문을 들었고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조정훈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외교. 일단 외교 말씀드리기 전에 40대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외교가 40대, 50대에 표가 없다. 이거는 40대, 50대는 원래 진보다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40대, 50대 저에게는 후배님들, 10년 후배, 5, 6년 후배님들이신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태어나면서 피해 진보의 DNA가 바뀌었다. 이런 분 못 봤습니다. 근데 왜 40대, 50대가 그렇게 진보를 찍냐? 그건 진보가 보수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총선 전략이 맞닿아 있는데요. 보수도 재밌어야 됩니다. 보수도 신선해야 됩니다. 요새 청년들은 재미가 없으면 죄입니다. 요새 청년들에게 재미가 없으면 죄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재미, 보상, 보람. 이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때려서 안 돼요. 돈으로 꼬셔도 안 돼요. 재미, 보상, 보람. 이 세 가지가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열심히 했더니 나라가 바뀌더라. 국민의힘과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도 도움이 되더라.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는 게 멋있더라. 국민의힘 배지 달린다는 게 쑥스러워하더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40대가 가장 먼저 돌아선다. 의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하고요. 외교관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 오늘도 인터뷰를 2개 하고 왔는데 한미의 외교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의원 외교를 나가보면 의원 외교라고 나가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주제는 한반도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세계 질서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찾아야지
세계 질서에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엇박자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이 선택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한일 관계 이렇게 급 발전시키려고 하실까? 저는 정치란 게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을 만들어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이야, 내가 이런 거 못해. 그러면 시민운동하면 돼요. 저는 시민운동 폄하하지 않습니다만 현실 정치는 최선이 아닌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 우리가 세계 질서를 주어가 돼서 쓸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세계의 질서의 흐름에 올라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빠져버리거든요. 좋건 나쁘건 세계 질서는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고 신냉전 시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논평해봤자 대한민국 민주당 논평 듣고 미국이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냉전 시대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외교에는 감정이 없는 거다. 외교에는 실리만 있고 구익만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대외 외교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은 일본이 무섭지 않습니다. 소니 몰라요. 산요 더 몰라요. 전화하면 삼성이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을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한일전 이기면 좋지만 저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게임이지. 졌다고 뭐 왔다 갔고 이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은 세대에게 자꾸 한일전을 한다고 해서 이 전략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다만 좀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울 이유는 중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딜링크를 해야 됩니다. 이 링크를 이렇게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 경제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팩트가.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가치관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다는 걸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지지하면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지만 외교라는 게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지고 너 못 팔래? 나 못 팔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데 좋은 외교고 능력 있는 외교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체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게 중국도 팔 게 있고 우리도 팔 게 있으면 파는 거죠. 중국이라고 왜 못 팔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중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냉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러시아가 소련이 문을 닫을 때까지 약 한 4, 50년 됐어요. 그 정도 그 냉전 시대에는 그 나라가 이제 지구가 반쪽으로 딱 나뉘어서 모든 게 차단됐었죠. 외교, 안보,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도 다 차단됐어요.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두 개의 진영으로 움직여가다가 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탈냉전이 시작됐는데 이게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 풀어지고 군사적으로 다 풀어졌는데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신냉전은 좀 특이한 게 외교 안보적으로는 그 강대국들 혹은 뭐 진영끼리 싸우는데 경제적으로는 다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한다고 해서 그 경제적인 걸 다 차단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신냉전의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하게 나오고 있는 건 반사작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 그랬더니 중국이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정말 개무시당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정상적인 외교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본에 대한 거는요. 저는 제가 후배들을 알고 있는데
일본을 그렇게 적대시하는 거는요. 그런 민족 감정을 자극을 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일 감정을 계속 조장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서 토착 외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저 일본 불매운동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80년대에 많이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네, 아까 어디 가셨죠? 아이 180일 된 이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박수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박수 쳐드려야죠. 얼마나 멋있겠습니다. 그 대신 둘째 꼭 나세요? 둘째 꼭 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한 직장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하는 게 아마 좋은 경력이고 명예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IMF를 맞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 꿈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6번째 일자리예요, 제가. 6번째 일자리. 세보니까. 이직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하신 분들 같은 걸 보면 두 가지인데 창업하는 두려움. 저는요 좋은 나라가 무슨 나라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나라는 사장님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의 마인드와 일하는 분의 마인드가 같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 더 좋은 모든 사람이 사장 될 수 없는데 어떤 나라냐? 두 번째 진짜 좋은 나라는요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요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냥 내면 돼요.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인생이 거기서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파 보세요. 갑자기 멈춰요.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복권을 사세요. 우리나라 복권이 어디서 팔리냐? 어려운 동네에서 팔려요. 이게 슬픈 거예요. 복권은 부자가 사는 거고요. 보험은 가난한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한 분들이 복권을 사세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갑자기 목돈 들어가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5개라면 4개로, 4개면 3이었으면 좋겠어요. 아파도 어려워서 갑자기 아팠는데 목돈 없어가지고 인생에 절단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돈 들어간 일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의 집, 우리 자녀들 집, 교육, 결혼 이런 큰 목돈 들어간 일을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덜 삭막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얘기로. 제가 아직 합장을 안 해서 근데 저를 왜 부르셨을까? 저를 왜 부르셨을까? 좋아서 아마 수도권에서 역할을 좀 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을 건너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 부산, 강남 3구 마치 여기만 우리 대한민국이냐 다 달려들으세요. 아무도 감히 한강을 넘을 생각은 안 하세요. 한강을 넘어야 됩니다. 혼자 넘어가면요 저기 다 도초 쓰고 있는데 적발돼서 바로 죽죠. 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팀으로 한강을 넘어서 소위 강변벨트부터 고향도 한강 라인이잖아요. 이거를 장악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좀 아픈 얘기지만 보수하면 기득권, 강남, 부자 이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 소수거든요. 절대 집권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을 반드시 품는 보수가 집권을 하니까 중산층이 넉넉해졌다. 보수가 집권을 하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더 탄탄해졌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린 최저임금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 올린 최저임금 어디가 많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거 광고를 안 해요. 그런 것도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보수 정부 때 사회복지제도를 더 탄탄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담론 자체가 보수 정부가 중산층을 더 잘 돌본다. 보수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더 잘 지킨다. 근데 그 말만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봐라. 이거 맞지? 저거 맞지? 하면서 살금살금 한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한강을 넘어서 쫙 회진해서 팀을 이뤄서 우리 선배님 같은 분들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가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예요. 보수는 부려. 그 진보는 쿨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게 지금 4번째인데요.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늦은 시간에 배도 고프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서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타운홀 미팅 그런 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처럼 이렇게 스마트한 그런 정치인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또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저희 진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진보 진영이 그걸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야 진보는 좋고 멋있잖아 생기기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뭐 앉아서 뭐 이러는데 보수는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다 찌질하고 말이야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저희 정당은 조정훈 의원처럼 제가 계속 당 지도부에다 조정훈 의원 데려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한테도 몇 달 전부터 조 의원 제가 그 당에다 얘기할 테니까 우리 당에 꼭 와라 라고 그 얘기를 했었고 정말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끌어들여와서 보수가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보수가 정말 쿨하다는 거 그리고 보수가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은 비스마르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보수 정치인이었잖아요. 진보 정치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복지 정책이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 다 평등한데 무슨 복지가 필요해요. 복지는 사회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이념 자체, 진보가 그렇게 떠받든 이념 자체에는 우리는 다 평등해.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 무슨 복지가 필요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그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반박하고 공격하고 문제제기를 못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저는 뭐 수도권 뭐 승리 이런 것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분명히 고양시에서 우리 승리할 것이고 조정훈 의원을 보면 분명히 서울에 뭐 마포 가부를 가든 어딜 가든 지금 마포 가부를 가는 건 되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정말 이 허기 줄임배를 움켜안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건 정말 윤희숙 의원 때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처음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보수 정치를 세우는 그런 기수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저희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그리고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정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숙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희망을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받아서 펼쳐내는 겁니다. 2016년 들어와서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빚진 마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조국으로 받은 많은 빚을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갚고 있습니다. 큰 빚을 이번 총선에 한번 갚고 싶고요. 국민의힘 모임이니까 국민의힘을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총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들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선배님,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
일산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 안 합니다. 근데 김종일 위원장님 정말 보수에 큰 들어가시면 바로 정말 중진급의 역할을 하실 거고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요 선수 많은 의원 가진 지역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옆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많은 의원 지역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뜻 있고 의지 있는 지역구가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김종영 위원장의 4년이 그 어떤 기간보다도 일산을 발전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저기 뒤에 보면 서 있는 김민기 군과 김주호 군 둘이 있는데 이 일산 청년 청소년 협의회 회원들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젊은 꿈나무들이 우리 공수진영에 와서 끝까지 강의를 들어줬다는 것만 해도 정말 아까 두 분 더 이따 갔는데 시간 때문에 저 큰 보수의 미래, 밝은 미래를 느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실 분은 조정훈 의원이 요 안에서 모델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뭐 한 10년쯤 뒤에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많이 찍어주세요.